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발전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전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나 아니면 항구 같은 도시 중심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시면 케냐 나이로비나 뭐 남아공에 있는 뭐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이런 곳은 정말 아주 잘 멋진 도시고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같은 경우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런 식으로 도시들이 이제 먼저 발전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흙집 짓고 그건 아닙니다. 예, 나라가 일단은 그런 수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 또 소비되는 것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아프리카 진출하면은 막 돈을 긁어모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진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아직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이 안 돼 있는 게 있고 또 그 나라의 이런 금융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이용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자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현지에서 금융적인 부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이자도 굉장히 높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외국에서 아프리카에 투자한다고 할 때도 뭐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거든요. 왜냐면 아프리카에 사업하러 온다고 해서 그냥 털어먹고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되게 좋은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고 쫙 이렇게 청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나 이런 뭐 공무원들이 그거를 뭐 덥석 물었는데 이 사업가가 추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남아있는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이걸 다 덤탱이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게 신중하게 보는 거고 신뢰 관계가 쌓일 때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중국이 진출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 국민들은 사실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싫은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만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뭔가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빼먹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예전부터 이런 그 외세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뭐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 우리 자유를 뭐 빼앗으려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와서 이건 중국의 기업 문화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문화나 이런 문화 같은 게 약간 좀 강압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고 뭔가 이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받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무례해? 왜 이렇게 뭔가 강압적이야? 같이 만나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너무나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낯선 것에 대한 이런 당황스러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중국이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현재까지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고 농업을 잘 성공적으로 하면 좋은데 잘 못하고 있어요. 땅은 되게 넓은데 기후 조건도 우리나라 분들은 기후가 안 좋아서 농업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후가 좋은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농사 기술이나 이런 비료 생산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 농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쪽으로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가진 제조업은 아직 무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라에 필요한 뭐 식품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경공업이죠. 경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래도 나라들이 투자를 해서 경공업 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관광업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도 관광 수입이 전체 GDP의 10% 정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 대국으로 유명한 곳이 또 뭐 탄자니아나 뭐 남아공도 관광 많이 가고, 또 나미비아도 우리나라에 되게 잘 알려져 있죠. 뭐 그런 곳들. 아무래도 이런 동물들이나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관광으로 유명하고, 또 진짜 멋진 자연 환경들이 있어요. 잠비아나 보츠와나의 이런 빅토리아 폭포 같은 것도 정말 멋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에 나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뭐 독일로 광부 간호사 파견하고, 여기 아프리카 뭐 케냐 같은 데서도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 있는 우리 고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영국에 있는 우리 삼촌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 친척들 중에 뭐 한 명, 한두 명은 외국에 나가 있더라. 그들이 보내주는 돈이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커피나 카카오 같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농산물들이 있어요. 케냐 커피나 뭐 에티오피아 커피나 되게 유명하고, 또 가나 초콜릿 되게 유명하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커피는 케냐에서 가장 큰 농업 생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는 차 농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홍차 같은 거. 그 다음이 커피예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커피 키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커피 나무 관리하는 거나 이제 농약 치는 거나 수확도 손이 되게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농민들이 커피보다 다른 농산물 키우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뭐 아보카도나 뭐 파인애플 뭐 이런 거 키우는 거 더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농업이 되게 다양하게 수출 중심형으로 변화하는 면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의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건 뭐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이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농업이 좀 큽니다.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농업들이 굉장히 크고, 수출용 농업은 이제 예전에 플랜테이션 했던 그 영향으로 되게 많이 되어지고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게 사실 1940년 체제예요. 그게 전시 체제. 그때 모든 물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스피디하게 생산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때 잘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전후에도 고도 성장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와르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작동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버블이 꺼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과거에 해왔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차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이 많아서 패전하게 됐는데, 어떤 게 있냐니까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은 안 바꾸고 그냥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군들이 실패했던 그런 패턴이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아무래도 그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단만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거고, 서류 위조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 기업 전역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특종지사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 정부가 건설사에다가 서류 조작하도록 문을 보냈어요. 왜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 업적을 겹치도록 해가지고 GDP를 뻥튀기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이제 공개되면서 어떻게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은 자민당 정권이 쭉 오래 정권을 잡다 보니까 계속 정권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총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좀 좋아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계속 총리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아베 정권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조작과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기록 안 하고요. 기록됐던 것도 그냥 개찬한다 그러죠. 사회 전체가 익숙해져 버렸다 그럴까? 토요타 자동차가 뭐 오랫동안 30 몇 년을 그 부정을 해왔는데도 그게 발각이 안 되고, 최근에야 그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과거에 잘
잘 나갔을 때 어떤 기준치, 버블이 꺼진 이후에도 크게 수정을 안 하고서 그대로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달성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하고 이 경영진하고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경영진도 모르지는 않아요. 조작과 부정 행위를 해도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도요타 부정 같은 게 이게 이제 그게 뭐 문제야, 그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기능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2000년도를 국내 투자를 100으로 놓고 2022년도 어느 정도 투자가 늘어났냐 보니까 이때 100이었다고 보면 이때요 쭉 이렇게 해서 118이에요. 거의 투자가 안 됐다고 보면 되지. 22년 동안 국내 투자가. 그럼 투자를 어디에 했냐? 전부 해외 투자 다 해버려. 850%, 그러니까 8배 반 정도 해외 투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기업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흑자라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여전히 흑자가 많이 남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흑자가 많이 남는 게 전부 해외 투자에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흑자가 많이 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해외 나갔던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4조 벌었는데 10조도 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일단 나간 돈은 일본 국내로 안 들어오면 이게 일본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작과 부정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현금을 왜 많이 쓰느냐 하는 얘기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TM기 거기에 가서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그게 지진이 해가지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기기들 자체가 이 지진에 의해 가지고 작동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기가 작동 안 해가지고 뭘 못한다 이 얘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카드사가 난립을 했어요. 조그만 카드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사가 카드 사용료가 이게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높아요. 크게 통합이 돼가지고 한 큰 회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그만 카드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게 뭐 4%, 5%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쓰고 싶겠어요? 현금으로 쓰고 싶지. 그러니까 업체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현금으로 이제 다룬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가장 나는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일본이 금융 실명제가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세금 탈루하고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들은 대부분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카운트하고 싶지 않은 거죠. 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장부에 기재 안 하거나 뭐 그래도 누가 합니까? 일본에 남아있는 과제는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일본이 생산성이 가장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기업이 아직도 아날로그 기업이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엄청난 경기 활성화는 전부 디지털, IT 이쪽 관련되는 기업들이 대폭발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날로그라는 거는 부가가치가 2배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디지털은 10배, 100배, 10,000배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데 시장은 자꾸 축소되니까 기업들이 계속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을 가는 거라고.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일본은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데 그 디지털화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일본이 제일 고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일본이 앞으로 잃어버린 30년 아니 40년, 50년 가는 가장 큰 요인은 지진으로 봅니다.
이게 뭐 국민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애환과 고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 국가가 통합돼 있고 국민이 동질적이어야지 이 국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운영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특히 유럽이 참 대개 보면 다민족 국가이고 민족과 국가의 어떤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말고도 폴란드인도 있고 러시아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인도 약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도 지금은 소수지만 존재하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 국토를 횡단해서 이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드니프로라는 강이 있는데, 이 드니프로강 서쪽에서는 친서방 성향이 아주 강하고요. 이 동쪽에는 친러시아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적어도 전쟁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서의 충돌이 아주 심했고요. 종교도 약간 좀 다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안고 있는 현재의 시련의 어떤 뿌리가 바로 그런 동쪽과 서쪽이 서로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비극과 고충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평원지대인데요. 일단은 내륙 국가는 아닙니다. 이 흑해에 접해 있고, 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형이 바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박탈되어서 러시아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크림반도이죠. 이 크림반도가 2014년까지는 우크라이나 영토였고요. 또한 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평을 듣던 지역이 바로 오데사 항이었습니다. 그 오데사 항이 이 우크라이나의 무역 항으로서 엄청나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역사도 깊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정치적으로도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빼앗긴 상태에서 내륙 국가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어떤 교두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항구가 바로 오데사 항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는 아니고 바다와 접해 있지만, 이 최근에 어떤 전쟁과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잘못하다가는 이 오데사 항을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내륙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농업 자원에서는 이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성과 아니면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가장 농사짓기에 좋은 어떤 그런 토양을 흑토라고 부르죠. 근데 검은 땅인데, 단지 검다고 해서 특징이 아니라 이게 워낙 유기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씨만 뿌리면 쑥쑥 곡식이 자라는 그런 토양이 바로 흑토지대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거의 대부분이 바로 흑토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산지가 거의 없이 거의 다 벌판, 들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토지대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농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고,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 인구였고요. 워낙 밀 생산이나 곡식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별명이 유럽의 빵바구니, 가장 곡식, 빵이 풍족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또 하나 공업 기반도 상당한 것이, 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에서는 이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요. 텅스텐이라든지 철광석이 많이 나고,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됐지만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일 텐데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이 돈바스를 검색해 보면 아마 그 연관 검색어로 탄전지대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질 좋은 석탄이 산출되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 이 돈바스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상태일 텐데 이런 상태로 전쟁이 끝나고 국경선이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반은 분명히 남아 있지만 이 공업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지금 러시아에게 넘겨줄 상황이 되어 있죠. 사실은 뭐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전투가 지속될 뿐이다.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가 목적한 전쟁 목표의 상당 부분은 이루어진 상태고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바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학적으로도 러시아의 어떤 뭐 승리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위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반대로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패배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단 이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의 어떤 교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 및 서방이라고 하는 더 큰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말하면은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미국이 러시아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격돌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대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서 깔끔하게 전쟁이 끝나진 않고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전투는 지속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 우크라이나 민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사실은 그 별로 이 국제 사회에서 내지는 우리가 그 지켜보는 상황에서 뭐랄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전을 시도해서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상황을 바꿔보자는 어떤 그런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가고 여기에 미국이 일정 정도 호응을 하거나 전폭적인 호응을 하면서 전쟁의 교전지대가 우크라이나 동쪽이 아니라 접경지대로 더 번져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의 그 내륙지대까지도 되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초 단계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점점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에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그분이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발언을 놓고 보면서 에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길하게 느껴졌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확전 시도 배후에는 미국과 서방이 있고 미국과 서방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에 두 나라의 교전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로 번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고 유럽의 어떤 불길이 이 동북아시아까지도 번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뭐 불안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